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시계 두 가지 의미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귀절이 나옵니다. 이 경은 가래의 소진에 대한 배경은 매우 유명한 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티라고 하는 좀 들떨어진 비구가 등장을 해요. 경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말로 찐따 만드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 경에서는 이 사티 비구는 진짜 완전히 쭉대밭이 됩니다. 붓다에 의해서. 이 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다 그래요. 나는 붓다에게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붓다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했다. 어떻게 설했냐면 윤회하는 건 바로 식이다. 윤회하는 건 바로 식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윤회 전생에서의 맥락을 따지면 바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건 같은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아들이 야 부탁해서 그렇게 설하지 않고 12처 18개월 설하셨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 내가 이해하기에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 이해가 맞다라고 계속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아들이 붓다에 가서 일렀어요. 아, 제가 저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붓다께서 그걸 듣고 정색을 하시면서 걔를 불러와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불려와서 그 붓다에게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 식이 뭐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붓다께서는 그 사티비고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느끼고 말하고 다른 영역에서 선하게 과보를 경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윤회 과정 속에서 마치 실선과 같이 그렇게 행위하고 느끼고 감수하고 윤회의 과보를 받는 그런 자가 있고 그것이 바로 식이다라고 나는 이해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그를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면전에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이해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은 많은 설법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식은 연기적인 존재다. 조건지어서 생겨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마치 그렇게 조건지어 생겨나고 있는 즉 어떠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따라서 어떤 본질도 없는 그 식을 마치 실선과 같이 윤회 과정 속에서 불변하는 어떠한 실체로서는 간주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라고 비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붓다는 바로 이렇게 비난하시면서 다른 제아들에게 내가 설했던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붓다께서는 안식은 눈의 시각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시각 능력이 색이나 형태를 만나실 때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은 청각은 말씀 방금 소리가 우리들의 이 귀와 만나실 때 즉 청각 능력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등이라고 제아들 말하니까 바로 그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설했던 건 바로 그거고 그것이 식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2지 맥락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니까 그러니까 제 3지가 식이죠. 그러면서 이 식도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 지각작용하는 식이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 지각은 현재 찰나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어떤 색깔을 보고 혹은 어떤 형태를 보고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럴 때 나에게는 시각이 생겨나고 청각이 생겨나고 맛있는 빵 냄새를 맡았을 때 후각이 일어나고 등등의 그러면서 그 빵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등등의 방식대로 생겨나는데 그것을 바로 붓다는 12지 연기에서 제3지에 배당을 해서 내가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빨리학자들 같은 사람들죠. 우리들은 적어도 그러한 지각작용 속에 일어나는 식과 그 다음에 지각작용으로서 식과 그 다음에 윤회 전생에서의 식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것은 찰나이지만 그래도
인과적 흐름 속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어주는 것, 이 흐름을 나타내는 걸로서의 식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혹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대표적인 빨리학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의 경우에 학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설명의 파워 때문인지 두 가지를 구별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구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부탁께서는 그 12전계 제3지가 바로 18계에서의 식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게 이해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요. 다만 이 식도, 그러면서 여기서 부탁해서 설명하실 때 그 식도 그 간다르바든 혹은 그 식이든 간에 그것도 어떤 종류의 지각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 맥락을 설명하시는 건, 그 맥락을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그 또 다른 빨리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어떤 종류의 흐름 속에서 윤회전생, 과거의 흐름, 현생의 흐름, 그다음 미래생의 흐름이라고 할 때 그 각각의 생을 이어주는 어떠한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윤회적 식을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가 지각 과정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템포럴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각적은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그것들은 지각의 본성의 분석에 있어서 그 지각의 본성을 소위 마치 그 지질학자가 산의 단층을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 단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산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처럼, 혹은 그 산이 어떠한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는 공시적인 분석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언어학에서 보는 것처럼. 반면에 템포럴한 분석은 윤회적 맥락에서 끊임없이 흐름 속에서 진행돼가는 시기, 어떤 것에 조건져서 계속적으로 생존하는가를 보여줄 때 우리는 템포럴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통시적인 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식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2전기 속에서 이 삼지는 적어도 이 템포럴한 맥락에서 식의 성격에 더 부합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식은 항상 이 지각작용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찰나라고, 그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무수한 찰나로 구성된 그러한 연결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붓단의 이 유명한 이 가레이 소진에 관한 대경에서 이 사티비구가 했다는 그런 실체로서의 식개념을 부정을 했고, 실체로서의 식개념 자체 부정은 누구도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윤회적 맥락 속에서의 연결성은 그 지각 단위로서의 육식 갖고는 설명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불교에서 가레 소멸에 대한, 소진에 대한 대경을 보고 이것이 가장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사론이나 유가지론의 설명을 한번 보죠. 이건 조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구사론의 저자는 말씀드렸듯이 그 세친입니다. 여기서 구사론은 결생식, 그러니까 제3지, 식의 제3지의 기술에서 이 간다르바가 중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유는 우리가 본유, 생유, 그 다음에 중유, 사유. 사유라고 하면 오히려 일상적인 언어로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 볼 땐 죽어도 어떤 존재 형태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물리주의자처럼 보지 않으니까 그 어떤 종류의 그 사유의 형태로서의 식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가 있고 중유가 있고 생유가 있고, 생은 대생의 첫 찰나고 본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명체가 또 살아가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즉 간다르바를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라고. 말씀드렸듯이 간다르바의 기술은 이 세친에 따르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다르바는 천한 마치 신적인 아홉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장애를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미래에 자기가 어떤 가문에 태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업의 힘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는 미래의 재생처로 그냥 그야말로 쫓기듯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살은 안 그렇겠죠. 보살은 업생이 아니라 원생이니까 그는 원에 따라 자기가 갈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경우에는 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이 다음 태어난 생에서 부양 가문에 태어날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의 물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된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태어난 겁니다. 불교식의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네. 자,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보고 그다음 미래의 부모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과 동서,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날 거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느끼고 또 다른 성에 대해서는 연민,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모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인입니다. 정념을 갖지 않고 들어가고 머물고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들, 대부분의 일상인들이죠. 자, 뭐 이것은 많은 경우 웨디푸시 컴플렉스를 즉시 연상시킵니다. 네, 그 웨디푸시 컴플렉스는 대부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웨디푸시 왕이 태베이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신탁을 물어보니까 이 아들은 끔찍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자다라고 하는 끔찍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런 불길한 자는 즉시 갖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물에 떼어서 보냅니다. 강물에, 시냇물에 떼어서. 그런데 그걸 목동이 발견해서 키우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태베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지금처럼 권위가 없었는지 그 태베가 그 다리를 건너서 그 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앞에 길이 아마 크지 않았나 봐요. 앞에 걸어오는 늙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켜라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네가 비켜 그랬더니 서로 싸우다가 늙은이를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태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위 무사도 없이 다니나 봐요. 옛날에는. 네. 그 왕이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보면 어떤 지역을 선점해서 어디를 개간하면 그에게 선점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그 선점권을 인정해 주는 식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당연히 그 새로운 영웅이니까 그 왕의 왕비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비를 자기 마누라로 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고 자기의 어머. 그러니까 예언은 인도인들이 그 고대 그리스인 생각한 것처럼 운명은 정해졌고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들이 또 나타납니다. 거의 비극의 탄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니체가 하여튼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나 같은 이 눈은 필요도 없다 이고 자기가 자기 눈을 빼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비극인데 여기서 하여튼 그러한 방식을 이 프로이드가 웨디푸시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엘란트라 컴플렉스는 뭐 칼 융이 부른 용어인데 그것은 그 아버지를 놓고 딸과 어머니가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웨드 부시의 딸이 그 눈먼 아버지, 저주받은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거든요. 그걸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이 여기서 재미있게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래서 섹슈얼 인터코스를 하니까 부모가 그 부모의 부정한 것이, 즉 그러니까 부모의 부정한 것이 자궁 속에서 모일 때, 그때 그 재생에 대해서 이 즐거워하는 자, 즉 간다를 받은 시기든 간에 그는 태어나기를 항상 갈구하니까요. 모든 자는 태어나기를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러니까 재생에 대한 욕망, 갈망이 있는 그는 이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모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후에 이 새로운 재생의 온들이 그 식에 부착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중유를 구성했던 온들은, 중유도 온들로 구성되는데 매우 매우 미세한 스토프들, 진료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형태를 가진 거친 형태의 온이 아니라 매우 미세한 스토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모태 속에서 이제 그가 자기 신체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체를 구성할 때 뭐를 재료로 해서 구성하냐면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가지고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생물학자된 것을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와 어머니의 유전자 정보를 결합시켜서 자기의 신체성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성하느냐? 식이 구성하는 겁니다. 저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구성하면서 더구나 업의 힘이 여기에 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업의 힘에 의해서 구성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업이, 얘가 현명하게 될 업을 태어났다면, 행위를 했다면 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태어났다면 IQ나 그것이 높은 방식으로 이 구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좀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구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염색체가 두 쌍이 결합해서 23개의 쌍들이 모여서 결국 한 존재를 구성해 나가는데, 그때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머리카락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온갖 오장육부의 건강함 등등, 시력이 좋을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애로 태어날지 아닐지 등등이 결정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업의 힘에 의해서 구성돼 나간다고 불교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그는 이렇게 모태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업의 힘에 의해서 어머니의 혈과 아버지의 정을 이 구성 요소, 기본적인 재료로 삼아서 자기의 신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즉 자기의 새로운 오온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주목되는 점은 간다르바가 업에 따라 슈테 후에 생겨날 존재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업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어떤 또 거에서는 부탁께서는 또 이 간다르바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당시 이 바라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한 이 교설을 갖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바라문들은 이들은 카스트 계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사회적 신분들은 쭉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바라문으로 태어난 애들은 바라문으로 죽은 자여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슈드라로 죽은 자가 바라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바라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불교가 재미있게 붙다는 어떤 한 경에서 너희들은 그러한 이 중유가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유가 신분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 사회적 신부라는 것은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불교의 관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맥락에서 간다르바를 갖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간다르바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존재를 갈구하고 즉 항상 재생하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향을 먹고 살고 그리고 항상 재생을 향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식은 식이 성질이죠. 식은 항상 그러한 성질들을 부여받았을 때 혹은 그러한 성질들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항상 재생으로 향하니까요. 이러한 그 구사론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성립했던 유가론이라고 하는 유가인파 문헌 속에서 식의 재생 과정은 보다 더 그래픽상 회화적입니다. 유가론의 경우에서 이 세계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보다 두드러지는데요. 그리고 이 유식은 이 보다 저 논증적인 맥락에서 이 결생시의 시기에 알라의 시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매 현재 찰나의 지각 과정으로 설명될 수가 없거든요. 결생식에서는 과거의 업의 모든 정보들을 종자들을 포함하고 현생으로 여행을 오는 자들인데 그래 태어날 곳을 찾아 현생의 첫 순간을 향해 여행을 오는 자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 과거의 모든 정보들이 현재 찰나의 지각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유가지론은 바로 이것이 알라의 식이지 육식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알라의 식이라고 하는 아규멘트를 따진다면 그때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식은 아니거든요. 결생시의 식은 육식이 아니라 알라의 식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네. 네. 이것도 비슷하지만, 네. 식이 모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명색은 유행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명색은. 네. 즉, 문제가 교학에서 식도 있고요. 명과 색에 또 명 속에 명과 색은 오온이거든요. 오온의 또 다른 이름인데 색은 색이고 명은 심리적인 요소 수상 행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식이 또 어떤 놈이 있다가 모태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태 속에 있는 명색을 재료로 해서 또 자기의 자치존재 아트마바바라고 하는 자기의 심신복합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이 두 가지 식이 있다고 하는 약간의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식이 모태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명색은 융해될 수 없었을 것이거나 정혈은 심내에서 융해되어 최초의 배아 상태인 칼랄라의 상태로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칼랄라의 상태는 소위 그 남자와 정자가 요새 말씀드린 결합한 후 8주까지 그 단계입니다. 불교는 그 단계를 8단계로 나눴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까지 그것들의 첫 번째 단계가 이 깔랄라의 상태입니다. 일종의 우유죽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유죽과 같으니까 글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명상 상태에서 봤는지는 모르는데 그 우유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근이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칼날의 상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언급하고 또 그렇지만 유가론의 다른 곳에서는 정열과 섞이고 유기하는 것이 명색이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즉 식이 들어가서 어머니의 명과 부모의 정혈을 소재로 해서 또 부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을 다시금 결합시켜서 하나의 자기에 맞는 방식으로 자기의 신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생물학자들이 설명해도 우리는 조금 설명의 파워가 더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쌍을 가지고 유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다음에 내 생에서 태어날 얘의 지적인 능력, 발전의 능력, 상태들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라든가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육아로는 이 결생식이 제6식이 아니라 즉 의식이 아니라 즉 현재 찰나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식작용이 아니라는 걸 보고 아니라 알라의식 즉 일체 종자를 갖고 있는 잠재적인 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라의식의 다음과 특성을 강조합니다. 즉 여기서 알라의식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은 이 알라의식이 그 모태 속으로 식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라의식이 들어가서 즉 일체 종자를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업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식이 그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알라의식이 하는 게 뭐냐면 마치 갈고리처럼 그 근들을 부모의 그 신체의 근들에 꽉 달라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의식이 갈고리가 자기가 재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의 신체성과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갈고리가 꽉 그걸 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다음 순간 좀 밑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알라의식은 일체 종자를 갖고 있고 즉 일체의 과거의 모든 업의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은 물질이 아니니까 다 그 정보들을 업을 하나의 정보의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혈과 섞임에 의해서 식은 물질적인 감관의 형성의 순간에 친근을 갖추도록 즉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도록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의 첫 순간이 칼랄라라고 하는 상태는 매우 우유죽과 같은 상태 속에서 알라의식이 들어가서 그 우유죽과 같은 상태 속에서 미래에 형성될 그 신근 그 신체 각각 부위에 알라의식이 심해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것들과 현장은 안위공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초기 배아를 형성하는 물질과 심, 즉 알라의식이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역시 안위공동이라고 현장은 번역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안요가 요가 크세마라고 하는데 제말로 너는 나의 운명 공동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는 너를 떼어놓지 않을 거야 하는 방식으로 감각기관을 알라의식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의식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이 신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알라의식을 자기의 그 근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하인 정도까지 알라의식이 이 감각기관 모든 감각기관 속에서 꽉 그야말로 일체화되는 과정이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뭐냐면 식이 만약에 물체를 우리가 현장을 집수라고 하는데 자기화하지 않는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단백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물질은 곧 부패하게 되지만 식이 이것들을 완전히 자기화시킴으로써 이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물질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왜 우리 이 신체가 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때 신체가 알라의식이 이 신체를 꽉 붙잡고 있기 그래서 거기서 이것들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식이 떠난 순간에 신체는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심이든 간에요. 이것이 생리학적 흐름에서 식이 물질과 일체화되는 과정입니다. 매우 생물학적인 설명이죠. 보통 현장은 이걸 집수라고 말하는데 이 집수라고 하는 게 똑같이 취착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는 현장은 이걸 집수, 어떤 것들을
독일 말로는 aneignende, appropriate, 자기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화, 자기의 컨트롤 영역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컨트롤 영역 속으로 파악된 식은 이제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그 식과 행사를 같이 할 정도로 완전한 혼연일체가 된 그런 상태로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겠죠. 식이 떠나고 명분이 떠나면 즉시 우리의 신체는 다시 단백질 덩어리로서 부패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리 상자부는, 지금의 상자부는 이 신체, 식이 떠난 신체는 단백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냥 뭐 그냥 화장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오직 식의 성격이 중요하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좀 어려운 구조였긴 하지만 해신밀경에서 심이 알라야식이 어떻게 물질을 알라야식이 어떻게 물질적인 감각기관을 집수하고 즉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그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 그 어떤 여러 가지 개념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분별된 여러 가지 관념들을 자기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빼겠습니다. 다만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그 신체를 또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마 옛날부터 지금도 사실 생명력이 있을 때는 썩지 않는데 그야말로 죽자마자 즉시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등신불 같은 건 참 이상하긴 해요. 그죠? 또 어떤 남방의 어떤 스님들은 수행력에 의하여 딱 그걸 하니까 그런지 뭐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일반인들 경우에 있어서 이 식이 떠난 신체는 단백질 덩어리다라고 그리고 부패에 즉시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슈테의 순간에 식이 정열로 융해한다고 하는 그때 융해라고 하는 표현은 식이 그 속에 숨없는다는 표현도 함께 산스크리트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그 감각기관 속에 숨어가서 이 감각기관을 소위 내적으로 조정하는 혹은 자기와 일체되는 방식으로 포착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그거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연기를 12지 연기를 설명할 때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하죠? A를 조건으로 해서 B가 생겨나고 B를 조건으로 해서 C가 생겨나고 C를 조건으로 해서 D가 생겨나고 뭐 그 식으로 항상 시간적 계기관계에서 서로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뒤에 것이 소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과 명색관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이 상호 의존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생물학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설명 자체가 그거 이해하시고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불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 관점들 때문에 그 설명이 반드시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 자체가 조건이 돼서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형태로서 주어진 그 모태 속에서 정열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로 이루어진 그 속에서 그것에 의거해서 식이 또 업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시금 자기의 방식대로 구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그 토대 유전자 토대가 없다면 이 식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개할 아무런 근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식과 명색의 경우에 한해서 상호 조건 의존성을 인정하는 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재생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상식적이겠죠. 식은 명색은 식의 의존일 뿐만 아니라 식은 명색이라고 하는 토대 없이는 자기의 새로운 신체성을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식의 토대로서의 명색이라고 하는 관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경전, 나가라 수트라 같은 경우에는 성읍경 같은 그런 경에서는 마치 이 관계를 명과 색과 식의 관계를 벼 세 단이 서로 의지해 있을 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식이 있고 명과 색이 동시에 하나의 상태를 이루어 서로 의존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명과 색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식이 이 우리의 재생 과정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존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체, 새로운 식은 부모의 명과 색을 유전자 정보를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명색은 또 이 식에 의존해서만 또 소위 말해서 개별화를 자기의 유전자 정보를 거의 현기시킬 수가 거의 체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식이 없이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해 있고 마치 세 가지 집단처럼 세 개의 집단처럼 의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인경에서는 이거 꽤 유명한 겁니다. 마하니다나 슈트라에서는 식이 모태로 하강하지 않는다면 모태 속에서 명색은 영위하겠는가? 당연히 안 하겠죠. 또 여기서 붓다의 질문은 분명히 식의 개입을 통해서 태아 이전의 물질이 살아있고 감각 가능한 유기체로 된다는 의미에서 식은 슈테이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가 사실 단백질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유전자 정보도 물리적인 현상인데 거기서 식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러면서 안이 공동이 될 때 그 운명을 같이할 정도 하나의 동일한 운명을 공유할 때 그때 이것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명색의 개발, 전개를 위해서 식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 한다요? 만일 식이 모태 속으로 하강한 후에 다시 식이 떠난다면 명색은 현재의 상태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 명색이라고 하는 토대, 명색의 그러니까 도중에 낙태해서 식이 떠난다면 이 식이 떠난 이 명색은 단지 다시 단백질 덩어리로 환원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이 모태에 안착하지 않는다면 명색은 현재 상태로 형태 상태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즉 깔라라이 상태, 최초의 배아 상태, 그다음에 두 번째 가시의 단계 등등으로 발전돼서 살아있는 아기로서 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식이 명색에 의존하는 경우는 꼭 비슷한 방식입니다. 식이 명색 속에서 자신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미래 생로사의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될까? 즉 당연히 못 받겠죠. 우리가 귀신이 아닌 한 단지 의식만이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한 단지 어떤 살아있는 신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모의 명과 색, 정과 혈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식이 명색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관념은 새로운 존재의 출발점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슈테의 순간에 적어도 하나의 감각기관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슈테한 순간에 알라식이 이미 감각기관을 그 깔랄라의 상태 혹은 매우 우유죽과 같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것들 자기 걸로 만들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기
때문에 신근은 반드시 필요하죠. 즉 접촉이라고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있다. 알라야식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깔랄라의 상태를 자기화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속에 이미 신근이, 즉 신근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의 이 신근에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근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6개의 근 중에서 2개는 있는 겁니다. 알라야식이 모태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첫 번째 그 자기와 자기 존재를 형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신근.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근은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이런 감각적인 현상들을 어떤 종류의 자기라고 하는 생각과 결합시켜서 자아 존재라고 하는 관념이 거기에 내재해 있지 않다면 발전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이미 모태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2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근데 왜 감각기관을 말하지 않느냐면 6개가 다 갖춰진 후에 비로소 그것들이 감각기관을 훌로 갖췄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있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에서도 뭐 구사론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는데요. 하여튼 식에서 명색, 그다음에 유깁의 단계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배아 발전의 단계로서 간주됩니다.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눈, 귀, 코, 애기에 있어서 이것들이 형성돼 가는 그러한 단계일 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 내육처가 갖춰지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2가지 빼놓고 나머지 4가지 감각기관이 구비될 때 육처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건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이러한 식과 명색의 관계가 이렇게 시간적 계의 관계로서만 읽을 때 식과 명색의 동시적 의존성을 설하고 있는 이 나가라 슈트라나 혹은 나다 깔라피카 슈트라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의존성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또 나아가서 무색계나 멸진정에서 태어날 경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색계에서는 색이 없고 멸진정에서는 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또한 교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뭐 이것도 나중에 뭐 교학적인 문제는 또 풀이되겠죠. 해결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한 2-3가지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식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4가지 식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식주라고 하는 것은 비냐니아 시티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주는 토대 정도가 됩니다. 식의 4가지 토대는 뭐죠? 당연히 나머지 4온입니다. 우리들의 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색이 필요하고 주상행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식이 발전하기 위한 4가지 토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이 식의 4식주에서 이 4식주 개념을 통해서 식이 존속하고 발전하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4가지 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는 건 식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들은 식이라고 하면 보통 단일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알미 확장되고 증대되고 심화된 것을 아마 이 불교도들은 식이 성장하고 증대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 어떤 위대한 자의 식은 계속적으로 마치 거대한 커지는 그러한 것처럼 묘사되고 위대하지 않고 더 좁은 에고 의식만을 발전시킨 사람들의 의식은 계속적으로 좁은 작은 어떤 식으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맹자가 말한 심의 확충과 비슷하게 어떤 발전된 의식
이타심에 넘치고 지혜에 넘친 자의 식은 계속적인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보다 더 자기 자신을 올바른 비에고적인 방식으로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식이 계속 확장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식을 단일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심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식은 이 생을 기본적으로 지속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중생들이란 것은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불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근, 체온, 식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확정된 공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온도 갖고 있어야 되고 명근도 있어야 돼요. 즉 생명력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즉시 죽을 건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도 식이겠죠. 식이 체온도 유지시켜주고 명근에 의해서 또 그 삶의 기간들을 확립하는 거니까. 그런데 명근 자체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던 달라이라마 존자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목숨 수명 연장 법회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식은 분명히 그러한 생을 지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식의 그침과 열반인데요. 네, 열반이라고 하는 초용적인 목표는 아마 식이 그치는 거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명들이 많지만 하나 간단하게만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에서 간략히 인용하면 우리의 식이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모든 방향으로 빛날 때 그곳에서 지수화풍은 끝나며 그리고 장단 추세는 거칠고 미세하고 미추 아름답고 추함 그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이 그치며 그때 그곳에서 명색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즉 모든 종류의 현상적인 오온의 구성 요소는 소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모든 방향으로 빛나는 그 의식을 바로 자성청정심이라고 대중부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자성적으로 밝게 빛나고 하는 의식들이 이 심의 본원적인 상태로서 그 밝게 빛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때 우리들의 의식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고 따라서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설일체유보는 이러한 모든 방향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식을 수행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죠. 수행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확장될 때 그때 우리들은 열반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던 그 어떻게 이 식이 업의 힘에 이끌려 추동돼서 그 제3지로서 제4지와 의존관계로 형성하면서 우리들의 그 자체 존재, 오온의 새로운 오온으로 구성된 신체성을 구성해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의 설명을 간략히 보았습니다. 네. 재미도 있고 매우 시각적이었기 때문에 이 설명들은 매우 흥미롭거나 아니면 한번 들으면 사실은 기억할 정도로 매우 그래픽상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